2025년 10월 전 세계가 단 하나의 소식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한민국 핵잠수함 승인. 모든 언론이 충격에 휩싸였을 때 정작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묻히고 말았습니다. 트럼프는 왜 하필 한국에게만 그것을 허락했을까요? 그 선택 뒤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거대한 전환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백안과는 공식 문서를 내놓지 못했고 국방부조차 이 결정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나토 출신 교수가 조용히 경고했습니다. 경주에서 일어난 일은 단지 시작에 불과합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은 세계 질서를 다시 쓰는 신호탄입니다. 과연 핵잠수함 승인에 숨겨진 거대한 비밀은 무엇일까요? 동아시아 역사를 바꾼 단 87분, 지금부터 경주회담에 숨겨진 사건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백악관 수석 보좌관이 소리쳤습니다. 경주회담이 끝난 직후였죠. 회의실은 패닉 상태였습니다. 트럼프는 방금 전 87분간의 회담을 마치고 전 세계가 지켜보는 카메라 앞에서 선언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합니다. 중국을 굴복시킨 그가, 일본을 무릎 꿇린 그가 왜 한국에게만 이런 선물을 안긴 겁니까? 저는 그날 밤 워싱턴의 회의실에서 이 미친 결정을 막지 못한 제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해야겠습니다. 저는 제임스 맥케인, 조지타운 대학교 국가안보 전략 교수입니다. 30년 넘게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설계해왔습니다. 국방부 자문위원이자 역대 3명의 대통령을 보좌한 사람입니다. 동맹 관리라는 것이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2025년 10월 에이펙을 앞둔 그 시점에 트럼프는 완벽했습니다. 정말 완벽했죠. 중국은 사실상 항복문서나 다름없는 대두 구매 계약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1200만 톤이라는 어마어마한 양이었죠. 히토류 통제도 유예하겠다고 했습니다. 제 동료인 국무부 차관보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맥케인 교수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중국이 완전히 꺾였습니다.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자네, 내가 뭘 했나? 트럼프의 압박이 먹혀들 거라고 했잖아. 일본은 어떻습니까? 새로 취임한 총리가 트럼프를 만나자마자 전적인 협력을 맹세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트럼프의 완승이라 떠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죠. 에이펙은 그야말로 승리를 확인하는 축제의 장이 될 터였습니다. 중국도 꺾었고 일본도 장악했으니까요. 국방부 회의에서 한 장군이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한국과의 형식적인 정상회담뿐입니다. 30분이면 끝나겠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요. 양국 협력 재확인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끝날 겁니다. 경주 고요한 정상회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담이 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 40분 일한 시간 저희는 워싱턴 상황실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국방부 작전 참모가 중얼거렸죠? 이상한데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저는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뭔가 변수가 생긴 모양이군. 87분이 지나고 나서야 회담장문이 열렸습니다. 트럼프가 나왔죠. 그리고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승인합니다. 상황실에 전화기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국방장관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이걸 승인했습니까? 누가 국무부 차관이 황급히 말했죠. 사전 조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건 대통령의 독단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게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이건 전략 균형 그 자체를 바꾸는 결정이죠. 옆에 있던 CIA 국장이 제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저는 천천히 답했습니다. 70년간 우리가 유지해온 아시아 통제 시스템이 방금 무너졌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70년간 지켜온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재래식 잠수함만 가질 수 있다. 핵추진은 절대 안 된다. 이게 미국의 철칙이었죠. 그런데 트럼프가 그걸 87분 만에 깨버렸다는 겁니까? 중국과 일본을 굴복시킨 바로 그날 한국에게는 이런 거대한 선물을 안겼습니다. 백악관 보좌관 하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완벽한 승리의 날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뭡니까? 다른 참모가 책상을 쳤죠. 도대체 저 87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의 전략가인 제가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회담의 공식 문서가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백악관은 침묵했죠. 제가 백악관 대변인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식 문서는 언제 나옵니까? 그가 난처하게 대답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아직 검토 중입니다. 검토 중. 이미 발표를 해놓고 검토가 무슨 소리입니까? 트럼프는 오직 개인 SNS에 단 하나의 글만 남겼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부활한다. 조선업. 잠수함 승인과 조선업이 무슨 관계입니까?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 결정 뒤에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요. 동료 교수들과 긴급 회의를 했습니다. 하버드의 국제관계 교수가 말했습니다. 맥케인, 이건 재앙이야. 트럼프가 뭘 모르고 저지른 거야? 프린스턴의 안보 전문가도 거들었죠.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됐어. 이제 한국을 어떻게 관리하겠어?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연구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엔 30년간 쌓아온 아시아 전략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한국 통제 모델, 일본 관리 전략, 중국 견제 방안. 그 모든 문서들이 단 87분 만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제 조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나? 이제 시작이야. 뭔가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야. 제가 옳았습니다. 그 87분은 단순한 회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30년 동맹 질서가 무너지는 시작이었고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전략이 착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여정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 이야기고요. 지금 이 순간 2025년 10월 그날 밤 저는 그저 한 가지만 확신했습니다. 트럼프는 통제불능의 괴물을 키워냈다고 말입니다.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미친 사람처럼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87분 회담의 공식 문서를 찾아야 했죠. 대체 무슨 근거로 트럼프가 저런 결정을 내렸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백악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식 회담록은 언제 공개됩니까? 담당자가 애매하게 답했죠. 교수님, 그게 양국 간 민감한 사안이라 공개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제한적 대통령이 이미 전 세계에 발표를 해놓고 문서는 민감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무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방부도 입을 다물었죠. 누구도 그 87분 동안 무슨 이야기가 오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공식 문서는 끝내 배포되지 않았습니다. 이건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죠. 트럼프는 SNS에 딱 하나의 글만 남겼습니다. 미국의 조선업이 부활한다. 필리 조선소가 다시 가동된다. 미국 노동자들의 위대한 승리다. 제 동료 교수가 코음을 쳤습니다. 조선업 결국 표심이었군. 러스트벨트 노동자들 표를 얻으려는 속셈이야.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트럼프 답답 여겼죠. 그는 언제나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단순히 조선소 하나 제가 동하겠다고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한다. 이건 너무나 불균형한 거래였습니다. 저는 진실을 찾기 위해 국방부 기록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간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수백 개의 문서를 뒤졌죠. 그러던 중 분류가 애매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에너지 상호 협정 초안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 눈에 익은 이름이 보였죠. 필리 조선소. 트럼프가 SNS에 언급했던 바로 그 조선소였습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결국 이거였군. 낡은 조선소 하나 재가동해서 미국 노동자들 표를 얻으려는 속셈. 문서를 계속 넘겼습니다. 조선소의 재가동 계획 예상 고용 인원 건조 예정 선박 목록 다 뻔한 내용이었죠. 그런데 3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조선소의 소유 구조를 나타내는 도표였죠.
저는 당연히 미국 기업이 나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들어온 건 전혀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하나오션.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한국 기업의 미국 자회사였던 겁니다. 저는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문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닌가 싶어서요. 하지만 명백했습니다. 옆 페이지에는 더 자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2022년에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다는 기록이었죠. 그리고 2025년이 조선소에서 미국 해군의 차세대 함정을 건조할 계획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미국의 조선업 부활이라고 트럼프가 자랑했던 그 프로젝트가 사실은 한국 기업의 미국 본토 진출 프로젝트였다는 겁니까? 저는 급히 조교를 불렀습니다. 필리조선소에 대해 조사해봐. 최근 3년간 모든 기록을 찾아 조교가 몇 시간 뒤 보고서를 들고 왔습니다. 교수님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필리조선소는 2010년대 중반 파산 직전까지 갔던 곳이었죠. 미국의 조선 산업이 붕괴하면서 함께 무너졌던 겁니다. 그런데 2022년 하나오션이 조선소를 인수하면서 완전히 되살아났습니다. 교수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조교가 다른 파일을 펼쳤죠. 하나오션은 인수 직후부터 대규모 시설 현대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신 장비를 들여왔고 한국 기술자들을 파견했습니다. 지금 이 조선소는 사실상 한국 기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미국의 부활이라고. 이건 한국의 진출이었잖아. 조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교수님 핵추진 잠수함 승인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제 연결이 되는군. 트럼프는 자기가 미국 조선업 부활이라는 업적을 쌓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실상은 한국 기업에게 미국 본토를 내준 거야. 다음 날 저는 국방부 자문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 주제는 한국 핵잠수함 승인의 전략적 의미였죠. 한 장군이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교수님들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우리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필리조선소가 핵심이거든요. 저는 그 말에 반응했습니다. 장군님, 필리조선소 소유주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가 당연하다는 듯 답했죠. 당연히 미국 기업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조선업 부활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가져온 문서를 회의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하나오션 한국 기업입니다. 필리조선소는 한국 기업의 자회사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참모가 문서를 집어들었죠.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국방부 공식 문서입니다. 다른 장군이 황급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조선소는 미국 땅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죠. 장군님, 문제는 기술입니다. 그 조선소를 돌리는 기술, 장비, 인력이 모두 한국에서 온 겁니다. 우리가 통제한다고요? 우리는 땅만 제공한 겁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급격히 침울해졌습니다. 한 고의 관계자가 중얼거렸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실을 알고 승인한 겁니까? 저는 쓰음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모르셨을 겁니다. 그분은 미국 조선업 부활이라는 멋진 헤드라인만 보셨겠죠.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죠. 우리가 통제한다고 믿었던 그 조선소의 주인이 한국이었다니. 트럼프의 미국 부활 프로젝트가 사실은 한국의 미국 진출 프로젝트였다니. 저는 연구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독립을 허가한 셈이었습니다. 미국이 스스로의 손으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조용히 철저하게 미국의 심장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그 마지막 퍼즐 조각을 끼워준 것뿐이었습니다. 필리조선소의 진실을 알고 난 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얼마나 준비해 온 겁니까?
그들의 계획이 어디까지인 거죠? 저는 직접 확인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비공식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제 오랜 지인인 주한미군 연락장교를 통해서였죠. 한국 해군 관계자를 만나고 싶네. 솔직한 대화가 필요해.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공식 방문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개인 자격으로 가겠네. 정부는 알 필요 없어.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워싱턴을 떠나면서 동료들이 걱정했죠. 맥케인, 자네 지금 정부 입장과 다르게 움직이는 거야? 조심해.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진실을 알아야 하지 않겠나?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통제가 가능한 건지 말이야.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해군 장교가 저를 맞았죠. 맥케인 교수님. 이정우 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는 저를 검은색 승합차로 안내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해안 방향으로 달렸죠. 2시간쯤 달렸을까요? 차가 멈춘 곳은 한적한 해군 기지였습니다. 입구에서 철저한 신원 확인을 거쳤죠. 보안이 상당히 삼엄했습니다. 일반 기지와는 다르군요. 제가 말하자 장교가 답했습니다. 특수 연구시설이 있는 곳입니다. 교수님. 이정우 소장이 기지 안쪽 건물 앞에서 저를 맞았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단한 인상의 군인이었죠. 교수님 먼 길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소장님,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러시라고 모신 겁니다. 교수님. 우리가 숨길 건 이제 없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숨길 게 없다. 핵추진 잠수함 기술이라는 게 국가 최고 기밀 아닙니까? 이정우 소장은 저를 조용한 건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갔죠. 지하였습니다. 여기는 시뮬레이션 센터입니다. 외부인에게 공개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대체 뭘 보여주려는 겁니까? 두꺼운 금속 문이 열렸습니다. 안은 거대한 시뮬레이션 룸이었죠. 여러 개의 대형 모니터와 복잡한 제어 장치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쪽에는 잠수함 단면도가 투영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 저희의 설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정우 소장이 말했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한 여성이 다가왔죠. 박소연 박사입니다. 우리 추진 시스템 설계 책임자입니다. 박소연 박사는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조작하자 스크린에 복잡한 설계도가 떠올랐죠. 저는 그 설계도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이건 미국 해군의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버지니아급 잠수함의 추진 시스템과는 완전히 달랐죠. 더 작고 더 간결하며 더 세련된 구조였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개발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 독자 설계입니다. 저는 설계도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냉각 시스템, 증기 발생기, 터빈 배치 모든 게 최적화되어 있었죠. 미국 기술을 참고한 겁니까?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정우 소장이 고개를 저었죠. 교수님, 저희는 미국 기술에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핵추진 기술은 가장 엄격하게 통제되는 분야니까요. 박소연 박사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원자력 발전소 기술에서 출발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40년 넘게 원전을 운영해왔죠. 그 기술을 소형화하고 해양 환경에 맞게 개조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원전 기술을 잠수함에 응용했다는 겁니까?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합니다. 우리의 APR-1400 원전 기술 그리고 최근 개발한 SMR 기술이 기반이 되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이번엔 3D 시뮬레이션이었죠. 잠수함이 물속에서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소음 레벨을 보십시오. 박소연 박사가 지표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고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이건 미국 최신 잠수함보다 조용합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정우 소장이 담담하게 말했죠. 그게 저희 목표였습니다. 교수님 만들려면 최고로 만들어야죠.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그럼 당신들은 우리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겁니까? 박소연 박사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술 이전은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그런 걸 줄 리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럼 대체 뭘 원한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우 소장이 진지하게 답했죠. 허가입니다. 교수님. 우린 기술은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족한 건 단 하나 정치적 승인이었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교수님, 이게 저희 연구 타임라인입니다. 화면에는 2010년부터 시작된 연구 기록이 나타났죠. 15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준비해 온 겁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녀가 답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꿈꿨던 일이니까요. 그때는 미국의 압력으로 중단됐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수백 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의 이름이 스쳐 지나갔죠. 수천 번의 실험, 수만 장의 설계도. 이건 단순한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집념이었습니다. 연료는 어떻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건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죠.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농축 우라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요. 박소연 박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연료만 빼면 이미 완성된 기술입니다. 교수님. 그 말이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습니다. 연료만 빼면 완성된 기술. 그들은 우리에게 기술을 구걸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열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당신들은 이미 모든 준비를 끝냈군요. 이정우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교수님.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은 저희에겐 마지막 자물쇠였습니다. 이제 그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들의 겸손함 뒤에 숨겨진 거대한 자신감을 느꼈습니다. 이건 미국 기술보다 세련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길을 찾았던 겁니다. 시뮬레이션 룸을 나오며 저는 이정우 소장에게 물었습니다. 소장님, 미국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잠시 침묵하다 답했죠. 교수님, 저희는 동맹을 원합니다. 하지만 통제는 받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입장입니다. 비행기로 돌아가는 길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협력을 구하는 을이 아니었습니다. 주권을 통보하는 갑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자립의 순간을 목격한 겁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한국에서 본 것을 정리하느라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들의 독자 설계 15년간의 준비 완성된 기술. 제 머릿속은 복잡했죠. 미국이 착각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교수님 긴급 회의입니다. 핵전략 자문단 전체 소집입니다. 주제는 한국 핵잠수함 통제 모델이었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통제 모델이라니 벌써부터 잘못된 출발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이미 20명 넘는 고위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CIA 분석관, 합참 작전국장,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을 좌우하는 사람들이었죠. 국방부 차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할 건 명확합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한 장군이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제 생각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연료는 우리가 공급하니까요. 여러 사람이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했습니다. CIA 분석관이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핵잠수함 프로그램 분석 결과입니다. 우선 그들은 자체 기술을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핵심 부품은 외부 도입에 의존할 것입니다.
스크린에 그래프가 떠올랐죠. 특히 농축 우라늄은 전적으로 미국에 의존하게 됩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123억 정을 통해 연료 공급을 통제하면 사실상 한국 핵잠수함의 작동 여부를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가 자신만하게 말했죠. 훌륭한 잠수함을 만들수록 우리의 목줄은 더 단단해지는 겁니다. 회의실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저는 그 웃음이 너무나 불편했습니다. 합참 작전국장이 말했습니다. 게다가 정비와 유지 보수도 문제입니다. 원자로 관련 부품은 결국 우리 기술 지원이 필요할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독자 개발했다 해도 말이죠. 그렇습니다. 다른 참모가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이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게 만들고 우리는 연료와 기술로 계속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일석이조 아닙니까? 국방부 차관이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구체적인 통제 방안을 논의하죠. 첫째, 연료 공급 주기를 우리가 정합니다. 둘째, 원자로 점검 시 반드시 미국 기술진이 참여합니다. 셋째,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에서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를 꺼냈죠. 그리고 회의 테이블 위에 던졌습니다. 서류들이 테이블 위로 흩어졌습니다. 이게 당신들이 말하는 의존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국방부 차관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맥케인 교수 무슨 짓입니까? 저는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들의 시뮬레이션 센터를 봤습니다. 설계 책임자와 대화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죠. 당신들은 완전히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 장군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핵잠수함의 추진 시스템 설계도였죠.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내체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들은 15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미국 기술이 아닙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설계입니다. 소음 레벨은 우리 최신 잠수함보다 낮습니다. 효율성은 더 높습니다. CIA 분석관이 반박했습니다. 교수님, 설계가 우수해도 결국 연료 문제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죠. 연료만 빼면 완성됐다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론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국무부 담당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연료는 우리 거 아닙니까? 결국 통제는 가능합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통제라고요? 당신들은 그들을 동맹이 아니라 상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맥케인 교수 말을 조심하십시오. 우리는 미국의 이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가르쳤습니다. 미국의 이익. 당신들은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우리 없이도 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연료 공급으로 그들을 통제한다. 그건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한 장군이 화를 냈습니다. 그럼 교수님 제안은 뭡니까? 그냥 놔두자는 겁니까? 저는 단호하게 답했죠. 진정한 동맹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통제가 아니라 협력입니다. 그들은 이미 독립적인 능력을 갖췄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말이죠. 국방부 차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맥케인 교수님은 한국 편을 드는 겁니까? 저는 그 말에 화가 났습니다. 편을 드는 게 아닙니다.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한국을 여전히 70년 전 그 나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변했습니다. 합참 작전국장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교수님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군요. 한국에 다녀오셔서 그쪽 이야기만 들으셨나 봅니다. 다른 참모들도 동조했죠?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서류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순진하다고요? 제가 30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순진한 건 제가 아니라 당신들입니다. 현실을 보지 못하는 당신들이요. 국방부 차관이 일어섰습니다. 맥케인 교수님,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시죠.
교수님께선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저는 알았습니다. 배제된다는 뜻이었죠. 회의실을 나오며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봤습니다. 오만함으로 가득 찬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동맹이 아닌 상품으로, 파트너가 아닌 통제 대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한 젊은 참모가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자네, 저 안에서 나눈 대화를 들었지? 그가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솔직히 교수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져야 해.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저들은 진실을 보려 하지 않아? 그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죠. 교수님은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기록할 거야? 언젠가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니까. 미국이 어떻게 오만함으로 동맹을 잃어갔는지 말이야. 그날 이후 저는 정부의 공식 회의에서 배제됐습니다. 국방부 자문위원 자격도 사실상 정지됐죠.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 회의실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미국인이지만 진실은 한국에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 결심했습니다. 정부에서 밀려난 후 저는 조지타운 대학교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공식 직함은 유지됐지만 더 이상 중요한 회의에 초대받지 못했죠. 동료들은 저를 피했습니다. 맥케인이 한국 편을 든다는 소문이 돌았으니까요. 고립됐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인맥이 하루아침에 끊겼죠. 전화를 걸어도 지금 바쁘다는 대답뿐이었습니다. 제 조교조차 조심스러워했습니다. 교수님 괜찮으시겠어요? 정부랑 관계가 저는 쓰음을 지었죠. 괜찮네. 진실은 혼자서도 찾을 수 있으니까. 하지만 벽에 부딪혔습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자료는 한계가 있었죠. 정부 기밀 문서는 이제 볼 수 없었고 국방부 내부 인맥도 끊겼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정리했지만 더 큰 그림을 그리기엔 부족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연구실에서 혼자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죠. 그때 이메일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자는 낯선 이름이었습니다. 최민석. 제목은 간단했죠. 교수님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스팸 메일인가 싶어 무시하려다 본문을 읽었습니다. 맥케인 교수님, 저는 한국의 탐사보도 전문기자 최민석입니다. 교수님께서 4일 전 국방부 회의에서 하신 발언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을 상품으로 보지 말라고 하셨죠.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분은 진실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비공개회의 내용을 알고 있단 말입니까? 계속 읽었습니다. 교수님, 놀라지 마십시오. 저희에겐 워싱턴의 소식통이 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젊은 참모 한 명이 교수님 발언에 감명받았다고 합니다. 그가 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아, 그 참모였구나. 저는 계속 읽었죠. 교수님께선 진실을 찾고 계십니다. 저희는 그 진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수님께 보여드려야 할 자료가 있습니다. 잠수함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저는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시작에 불과하다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렸죠. 대체 뭘 더 알고 있단 말입니까? 하지만 조심해야 했습니다.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신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최 기자님, 제가 어떻게 당신을 믿을 수 있습니까? 30분 후 답장이 왔죠. 교수님, 당연한 질문입니다. 제가 증명하겠습니다. 10월 18일 경주 회담 87분간의 대화 중측이 제시한 문서가 3가지였습니다. 첫째, 독자 추진 시스템 설계도. 둘째, 필리 조선소 지분 구조. 셋째는 공개되지 않았죠. 원전 계약 목록이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극소수만 아는 정보였습니다. 저조차 한국에서 2번째 것까지만 확인했죠. 3번째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원전 계약. 제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최민석 기자의 답장은 즉시 왔습니다. 네, 교수님.
그게 핵심입니다. 트럼프가 승인한 진짜 이유입니다. 이제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화면에 나타난 제목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미국 원자력 부활 프로젝트 한국 계약 업체 전체 현황 손이 떨렸습니다. 트럼프가 그렇게 자랑하던 바로 그 프로젝트로 문서를 펼쳤죠. 첫 페이지는 프로젝트 개요스입니다. 2030년까지 미국 전역에 7기의 신규 원전 건설, 미국 원자력 산업의 위대한 부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7개 원전의 위치가 나왔죠. 조지아,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펜실바니아.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주계약자 항목이 나왔습니다. 제 눈이 그 글자에 고정됐죠. 조지아 원전 한국전력 두산 에너빌리티, 텍사스 원전 한국수력 원자력 두산 에너빌리티, 애리조나 원전 한국전력 현대건설. 이런 미친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다음 페이지를 넘겼죠. 7개 원전 중 5개가 한국 기업이 주계약자였습니다. 나머지 2개도 핵심 부품 공급은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최민석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였지만 그는 바로 받았습니다. 교수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가 차분하게 답했죠. 네, 교수님. 미국 에너지부 공식 문서입니다. 저희가 정보 공개 청구와 그리고 내부 제보로 확보했습니다. 트럼프는 알고 있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최민석 기자가 냉소적으로 웃었죠. 교수님, 트럼프는 미국 원전 7기 건설이라는 숫자만 봤을 겁니다. 누가 짓는지는 관심도 없었겠죠? 중요한 건 헤드라인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문서로 돌아갔습니다. 성과 비교 분석이라는 섹션을 찾았죠. 미국 기업이 맡은 조지아 보글 원전과 한국 기업이 맡은 텍사스 원전을 비교한 자료였습니다. 보글 원전 착공 2013년 완공 예정 2017년 실제 완공 2023년 7년 지연 예산 초과율 150% 텍사스 원전 착공 2023년 완공 예정 2028년 현재 진행률 32% 일정 준수율 98% 예산 준수율 99% 완벽하군요. 한국 쪽은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최민석 기자가 답했습니다. 교수님, 그게 한국 원전 산업의 힘입니다. 저희는 40년간 20기를 지었습니다. 단 한 번도 큰 사고나 지연 없이 저는 다음 섹션을 열었습니다. 기술 사양서였죠.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설계도 곳곳에 한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주급수 펌프, 증기 발생기, 경납 건물, 영어 번역본이 아니었습니다. 원본 자체가 한글이었죠. 잠깐만요. 이건 제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최민석 기자가 설명했죠. 네, 교수님. 설계 자체가 한국 것입니다. APR 1400이라는 저희 독자 모델입니다. 미국이 수입하는 겁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미국이 원전 기술을 수입한다고요? 제 목소리가 커졌죠. 최민석 기자가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교수님, 미국은 30년간 신규 원전을 거의 안 지었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계속 지어왔죠. 이제 기술 격차가 벌어진 겁니다. 교수님, 인력 구성 부분을 보십시오. 최민석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섹션을 찾았죠. 텍사스 현장의 핵심 엔지니어 73명 중 54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미국인은 보조 인력이었습니다. 이건 계약이 아닙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이건 점령입니다. 산업적 점령이요. 최민석 기자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정확하십니다. 교수님. 그래서 제가 연락드린 겁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잠수함만이 아니었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 아직 더 있습니다. 최민석 기자의 목소리가 낮아졌죠. 가장 중요한 파일을 보십시오. 연료 의존도 분석입니다. 저는 그 파일을 열었습니다. 첩을 읽는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원전 연료의 20%가 러시아산이었습니다. 적국인 러시아에서 말이죠.
그리고 2026년부터 공급 중단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이었군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한국에게 농축 허가를 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최민석 기자가 확인했습니다. 네, 교수님, 미국은 러시아 의존을 끊어야 했습니다. 유일한 대안이 한국이었던 겁니다. 이미 기술도 있고 신뢰도 있고 무엇보다 미국 땅에서 원전을 짓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의자에 깊이 앉았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필리 조선소 핵추진 잠수함, 원전 7기, 그리고 러시아 연료 문제. 한국은 단순히 기회를 잡은 게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치명적인 약점을 파고든 겁니다. 교수님, 이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최민석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논문을 쓰겠습니다. 미국인들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는지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트럼프의 87분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겁니다. 한국이 이미 미국의 심장부 에너지 산업을 장악하고 있었으니까요. 협력이 아니라 의존. 우리가 한국을 통제한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한국에 기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 주권까지 넘어가려는 참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논문을 쓰기 시작했죠.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미국 원자력 산업의 한국 의존 숨겨진 진실. 진실은 세상에 나와야 했습니다. 제 논문이 발표되고 2주가 지났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미국 원전 산업 한국의 사실상 의존. 트럼프의 원자력 부활 실상은 한국 기업 프로젝트 헤드라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대변인이 급히 브리핑을 열었죠. 미국은 여전히 원자력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상호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언론은 믿지 않았습니다. 제 논문의 데이터가 너무 명확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제 논문 발표 3일 후였죠. CNN 속보가 떴습니다. 백악관 한국의 우라늄 농축 기술 전면 허가 검토 중. 저는 그 뉴스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동료 교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맥케인, 이게 무슨 소리야? 농축 기술까지 넘긴다고. 저는 답했죠. 아직 확정은 아니네. 검토 중이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전개였습니다. 일주일 후 백악관이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직접 나섰죠. 미국은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며 민수용 목적의 상시 농축을 허가합니다. 저는 TV를 보며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상시 농축, 이건 한국이 원할 때 언제든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미국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겁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장관님, 이 결정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국무장관이 답했죠. 미국의 원자력 산업 확장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연료 공급망이 필수적입니다.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익에 부합합니다. 러시아, 결국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제가 최민석 기자에게서 받은 자료, 그 연료 의존도 분석이 정확했던 겁니다. 미국은 적국인 러시아에게서 원전 연료의 20%를 받고 있었고 이제 그 의존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음 날 한국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청와대 김태형 국가안 보좌관이었죠. 저는 새벽에 일어나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그의 첫마디가 제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김태형 보좌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에너지와 국방에 대해 어느 나라의 허락도 필요 없는 완전한 주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한 기자가 질문했죠. 보좌관님, 이것이 미국과의 동맹관계에 영향을 미칠까요? 김태형 보좌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동맹은 상호 존중 위에 서야 합니다. 한쪽이 다른 쪽을 통제하는 관계는 동맹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느 나라의 허락도 필요 없다. 이건 미국을 향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거절할 수 없는 선언이었죠. 제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국방부에서였죠? 맥케인 교수님, 긴급 자문이 필요합니다. 저는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 제 조언이 필요하십니까? 담당자가 난처하게 말했죠. 교수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한 번만 와주십시오. 국방부 회의실은 아울했습니다. 한 달 전 제가 서류를 던졌던 바로 그 회의실이었죠.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조함만 남아 있었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먼저 말했습니다. 교수님, 교수님이 옳았습니다. 우리가 통제를 잃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답했죠. 이제 아셨습니까? 제가 한 달 전에 경고했을 때는 저를 배제하셨는데요. 한 장군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은 핵무기가 목표가 아닙니다. 주권이 목표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걸 얻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CIA 국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뭘 놓친 겁니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70년 전 그 나라로만 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통제해야 하는 나라로요. 하지만 그들은 변했습니다. 조선소를 사들이고 원전을 짓고 기술을 개발했죠. 우리가 오만함에 빠져 있을 때 그들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약점을 만들었습니다. 러시아 연료에 의존하고 국내 원전 기술은 정체시켰죠. 한국은 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이건 한국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충수였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한국 없이는 원전도 못 짓고 연료도 불안정하다는 말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정확합니다. 이제 중국조차 한국의 핵잠수함을 의식해야 할 겁니다. 미국의 눈치가 아니라요. 회의가 끝나고 저는 연구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보니 석양이 지고 있었죠. 저는 생각했습니다. 끝났다. 그들이 마지막 남은 족쇄마저 풀어버렸다. 연료라는 미국이 쥐고 있던 마지막 목줄마저 놓아준 겁니다. 트럼프는 통제하려 했고 나는 그 전략의 설계자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 87부는 한국의 승인이 아니라 미국의 승인이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 인정한 순간이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이번엔 공식 초청이었죠. 한국국방연구원에서 강연 요청이 왔던 겁니다. 미국의 시각에서 본 한반도 안보 환경 같은 형식적인 주제였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대화였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이번에도 해군 장교가 마중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정우 소장님과 박소현 박사님께서 뵙고 싶어 하십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알겠습니다. 가시죠. 차는 지난번과 같은 해군 기지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입구에 보안 요원들이 경례를 했고 기재하는 축제 분위기였죠. 무슨 일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장교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교수님, 우리가 이겼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정우 소장이 저를 맞았습니다. 그의 얼굴엔 미소가 가득했죠. 교수님, 다시 오셔서 감사합니다. 교수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그을 따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시뮬레이션 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자료실이었죠. 벽면 가득 문서 보관함이 있었고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안쪽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파일이 들려 있었죠. 교수님, 우리 역사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꿈꿨던 것을요.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오래된 책상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펼쳤죠. 빛바랜 문서들이었습니다. 1970년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목을 읽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핵연료 재처리 시설 건설 계획 마이너스 극비. 이건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설명했습니다.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입니다. 북한이 핵개발을 시작했다는 정보가 들어왔죠. 우리도 대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음 문서를 넘겼습니다. 설계도가 나왔죠. 원시적이지만 체계적인 계획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됐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이정우 소장이 답했습니다. 90%까지 갔습니다. 교수님 시설 건설도 거의 끝나갔죠? 그런데 왜 멈췄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쓰우음을 지었죠. 미국이 막았습니다. 1976년 키신저 국무장관이 직접 왔습니다. 핵개발을 멈추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했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게 우리가 동맹국에게 한 짓이었습니다. 이정우 소장이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게 그때 중단 명령서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서명이 있습니다. 저는 그 문서를 들여다봤습니다. 한글로 적힌 짧은 메모가 보였죠. 언젠가 다시 그네 글자가 제 눈에 박혔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교수님, 우리 어르신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의 굴욕을요. 굴욕. 제가 그 단어를 되뇌었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고개를 끄덕였죠. 네, 교수님. 스스로를 지키려 했는데 동맹국이 막았습니다. 그 좌절감을 아십니까? 나라를 지킬 힘을 갖추려는데 친구라는 나라가 너희는 안 되라고 한 겁니다. 이정후 소장이 다른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더 많은 문서가 나왔죠?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멈추지 않고 계속된 연구 기록이었습니다. 중단됐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이 모든 걸 계속 연구해왔다는 겁니까? 제가 놀라 물었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답했습니다. 비밀리에요. 공식적으론 중단됐지만 과학자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원자력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소형 원자로 연구라는 이름으로요. 그녀가 최근 문서를 꺼냈습니다. 2010년대 자료였죠. 그리고 201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잠수함 추진 시스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15년간 준비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세장에서 보신 그 기술이요. 저는 그 긴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50년입니다. 반세기 동안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 온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박소연 박사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수천 년간 외세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우리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고 우리 민족이 고통받았죠. 이제는 스스로 지킬 힘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정후 소장이 거들었습니다. 625전쟁 때 우리는 무력했습니다. 도와준 나라들에게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때의 비참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건 야망이 아니었습니다. 생존의 몸부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미국이 막았군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박소연 박사가 조용히 답했죠. 네, 동맹국이 막았습니다. 그게 가장 아팠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문서를 보여줬습니다. 2025년 10월 18일자였습니다. 경주 회담 결과 문서였죠. 대한민국 핵추진 잠수함 프로그램 승인. 트럼프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50년 만입니다, 교수님. 이정후 소장이 말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께서 언젠가 다시 쓰신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도했든 안 했든 그분이 50년 멈춰진 시계를 다시 움직이게 한 겁니다. 저는 그 문서를 바라봤습니다. 트럼프의 실수라고 생각했던 그 결정이 사실은 역사의 복권이었습니다. 좌절된 꿈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죠. 교수님, 이건 단지 무기가 아닙니다. 박소연 박사가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 어르신들의 한이 풀리는 순간입니다. 나라를 지키겠다던 그 의지가 인정받는 순간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고집은 눈부신 것이었습니다. 50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그 끈질김이요.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민족적 서사였고 존재의 복권 그 자체였습니다. 자료실을 나오며 저는 이정우 소장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미국인으로서 사과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의 꿈을 막았던 것에 대해서요. 그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교수님, 과거는 과거입니다.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서로를 동등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역사의 방화를 당겼다는 걸 알까요? 50년간 얼어붙었던 한국의 꿈을 다시 흐르게 만들었다는 거요. 아마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압니다. 그리고 기억할 겁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후 저는 미국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PBS 특집 프로그램이었죠. 진행자가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트럼프가 통제불능의 괴물을 키워낸 것 아닙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30년간 쌓아온 제 신념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괴물이라고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저는 30년간 미국의 아시아 전략을 설계해왔습니다. 한국을 통제 대상으로 봤죠.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미국은 스스로를 과신했고 한국은 스스로를 증명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일본을 보십시오. 그들은 복종했습니다. 중국은 어떻습니까? 결국 굴복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제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한국은 복종하지도 굴복하지도 않았습니다. 50년을 기다렸습니다. 좌절해도 포기하지 않았죠. 조용히 그러나 끈질기게 준비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자료실에서 1970년대 문서를 받았습니다. 빛바랜 종이에 적힌 언젠가 다시라는 글자를요. 그 한마디는 세대의 꿈이 이제야 이루어진 겁니다.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트럼프는 괴물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는 마침내 진정한 균형을 만든 겁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이제 중국조차 미국의 눈치가 아니라 한국을 의식해야 합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어린 동맹이 아닙니다. 세계 질서의 당당한 기둥이 된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스튜디오가 조용했습니다. 제작진 중 한 명이 눈물을 닦고 있었죠. 제 전화기에는 한국에서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해해 주셔서. 경주 에이펙의 87부는 한국의 승인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새로운 질서의 중심으로 인정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위대한 균형의 탄생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짜 힘은 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는 것. 그리고 50년을 기다려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김이 결국 역사를 바꾼다는 것. 우리가 꿈꿨던 그 자주국방이 이제야 현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슴 뭉클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전해주십시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큰 감동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